가려진 거인 중국의 디지털 파놉티콘 2019년 11월 한 익명의 중국 공안 요원이 암호화된 USB 메모리 하나를 네덜란드 대사관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경찰서 내부 서버에서 빼낸 5천 장 이상의 사진과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BBC가 이를 신장 경찰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철조망 안에 줄지어 앉은 수천 명의 사람들, 총을 겨눈 무장 경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6살 소녀의 구금 사유가 휴대폰에 와치 앱을 설치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일은 베이징 정부가 3년 동안 부인의 온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안 요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살아있기는 할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이 증거를 받고도 침묵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억 명의 사람들은 구글도 유튜브도 위키피디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정부가 허락한 정보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검열 시스템 안에 갇힌 나라, 6억 대의 카메라가 모든 얼굴을 기억하는 나라, 그리고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차표조차 살 수 없는 나라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것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자유가 아닌 통제의 무기가 되었을 때 인류가 맞이할 미래에 관한 경고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채널은 세계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알림을 켜두지 않으면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이런 영상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2014년 7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국무원 고위 관료 셋, 중국과학원 인공지능 연구소장 둘, 그리고 통신 대기업 화웨이와 텐센트의 CEO였습니다. 그들은 천망 스카이넷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14억 인구 전체를 3초 안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회의록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 후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지금 이 순간 6억 대 이상의 CC, TB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6억이라는 숫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눈이 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들은 단순히 녹화만 하지 않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과 결합되어 5억 명 이상의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인물을 평균 3초 만에 찾아냅니다. 베이징 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당신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거리 전광판에 띄워지고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공개됩니다. 수치심을 통한 통제. 이것은 조지 오웰이 상상한 빅브라더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얼굴을 가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보행 분석 기술 치 게이트 레코그니션을 도입했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팔을 흔드는 방식만으로도 당신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50m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도 시스템은 당신을 알아봅니다. 연구를 주도한 중국과학원의 황융정 교수는 정확도가 94%를 넘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든 익명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구의저우성 깊은 산속에 세워진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 등 모든 중국 기업의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됩니다. 중국 법은 모든 기업에게 요구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데이터를 제출하라. 당신이 중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결제한 커피값, 클릭한 기사 제목, 심지어 당신의 심박수까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면 모두 서버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의 신경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 정부는 이 정도의 감시가 필요한 것일까요? 공식 답변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입니다. 실제로 중국 도시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곳은 범죄 다발 지역이 아닙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그리고 홍콩입니다. 체제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사는 곳 말입니다. 통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구는 2,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전역에 설치된 CCTV의 30% 이상이 신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밀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봉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이 기술은 수출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세이프시티 패키지는 이미 에콰도르,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63개 국가에 판매되었습니다. 중국식 감시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다음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누가 있을까요? 2017년 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새로운 당서기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취안꺼였습니다. 그는 티베트에서 이미 완벽한 통제 모델을 완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구르 공무원들에게 동료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신고자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천취안권은 평범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티베트를 담당하며 그리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통제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바둑판처럼 나누고 각 칸마다 감시 책임자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티베트에서 그는 500개 이상의 검문소를 설치했고 승려들의 휴대폰에 강제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베이징의 시각에서는요, 티베트의 저항은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정부는 천취안궈를 신장으로 보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위구르 분리주의를 뿌리 뽑아라. 그는 부임 후 100일 만에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신장 전역에 1만 5천 개 이상의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평균 500m마다 한 개씩입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슈퍼마켓에 가는 것만으로도 두세 번의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봄부터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 가족들은 아침에 깨어나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업 훈련을 받으러 갔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학자 에이드리언 젠즈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사막 한가운데 축구장 400개를 합친 크기의 시설이 하룻밤 사이에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수백 개의 건물들.
이것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소였습니다. 2019년 중국 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차이나 케이블스이라고 불린 이 문서들은 수용소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탈출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 모든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할 것. 사상 교육은 하루 8시간 이상 진행할 것.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감정 변화를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 인물을 미리 제거하라. 예측 탄압.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두는 시스템.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르수나이 지야우둔이라는 여성은 수용소에서 15개월을 보낸 뒤 카자흐스탄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은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직적 성폭행, 강제 불임 시술, 그리고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기억을 잃는 사람들. 이것은 직업 훈련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말살 프로젝트였습니다. 천취안권은 2020년 티베트로 다시 전출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용소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6억 대의 카메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사회 신용 체계입니다. 2018년 5월 베이징의 한 변호사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를 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다시 거부. 영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벌금을 체납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 데이터베이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 달 전 그가 변호한 의뢰인이 정부 강제 철거에 항의한 인권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를 잠재적 위험인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회 신용 점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서구 미디어는 이것을 블랙미러의 현실판처럼 묘사합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점수가 오르고 나쁜 일을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임 같은 시스템.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계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몇 등급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개인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쓴 돈, 당신이 본 영화, 당신이 친구 추가한 사람, 당신이 클릭한 뉴스 기사, 심지어 당신이 밤 몇 시에 불을 끄는지까지.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 디디추싱의 택시 기록,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당신을 분석합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인지 아니면 주의가 필요한 인물인지를. 2021년 공무원 발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의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00만. 남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부는 실제로 사기를 치거나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대학생,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교사, 위구르 친구와 자주 연락한 사업가.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등급이 낮은 시민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고속철도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2,300만 명이 항공권 구매를 거부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이 거부됩니다. 부모의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부됩니다. 승진도 막힙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블랙리스트 인물의 사진과 이름이 거리 전광판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공개 수치형, 중세 시대의 주홍 글씨가 디지털 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고지 절차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앱이 작동을 멈춥니다. 택시가 거부합니다. 호텔이 예약을 취소합니다. 당신이 물으면 시스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하의 신용 등급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저항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저항도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생은 2020년 자신의 신용 등급을 문의하는 민원을 15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달 대학에서 제적되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시도가 그 이유였습니다.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사회의 신뢰 구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드는 것.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스템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점수를 깎을까? 혹시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내 등급이 떨어질까? 자기 검열.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출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 권위주의 정권들이 중국의 사회신용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아프리카 유가의 국가에 스마트 시티 패키지를 판매하며 그 안에 감시 시스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당신의 정부는 당신의 검색 기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누군가에 의해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극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감시 자본주의는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스템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 안으로 구글 베이르디 아블레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위구르족 사업가였던 그녀는 2017년 5월 중국 우르무치에 출장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경찰이 그녀를 세웠습니다. 잠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1년 3개월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변호사도 카자흐스탄 대사관조차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구글 베이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번호였습니다. 구역 2동, 침대 14번. 그녀가 끌려간 곳은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라고 불렸습니다. 정부 공식 명칭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수용소였습니다.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선 방.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바깥쪽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확성기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퀴라이, 부유엔소 누리데 렘men, 일어나라,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여. 아이러니였습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고 외치는 노래를 노예가 된 사람들이 불러야 했으니까요. 구글 베이르디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8시간 동안 중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공산당에 감사합니다. 틀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밤새 서 있거나 독방에 갇히거나.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구르어를 말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모국어를 쓴 사람은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언어를 빼앗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 말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가한 끝에 그녀는 1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국에 남겨둔 사업체는 정부에 몰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녀는 국가 전복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산을 자진 기부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유산입니다. 당신이 체제의 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지워지고 당신의 재산은 국가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구글 베이르디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위구르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적자였고 그들의 증언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장 경찰서 내부 서버가 해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지옥의 증거였습니다. 5,000장이 넘는 사진, 그중 2,000장 이상은 수용소 내부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 얼굴에 멍이 든 10대 소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금 사유 목록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수염을 길렀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히잡을 착용했음이라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16살 소녀는 휴대폰에 와츠 앱을 설치했음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었습니다.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젠스 박사는 이 문서들을 분석하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베이징의 한 해외 특파원이 우한의 작은 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찍은 것은 평범한 건물 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카메라를 압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국가 기밀 시설입니다. 그 병원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하지만 그곳은 중국 정부가 가장 숨기고 싶어야 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지하실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300명의 환자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단명에는 모두 동일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 폐렴, 보고 금지.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렇게 발표했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한의 의료진들은 이미 그해 9월부터 이상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내부 메신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또 5명이 인공호흡기를 달았어. 모두 같은 증상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걸 폐렴이라고 부를 수 없어. 병원장이 금지했거든. 왜 금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단서를 쓰는 순간 그것은 통계가 되고 통계는 베이징으로 올라가고 베이징은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단명을 지웠습니다. 환자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리월량이라는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30일 의대 동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에 사스 같은 환자 7명이 왔어. 조심해. 단 24자. 그는 경고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공안이 그의 진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훈계문.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서명해야 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리원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고한 지 한 달 뒤, 우한은 봉쇄되었습니다. 2달 뒤,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리원량은 자신이 경고했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3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병상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는 한 가지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를 순직 의사로 추서하며 그가 남긴 그 문장을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의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비극입니다. 중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정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2017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외과 의사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젊고 건강한 수용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면 나 자신이 그 침대에 누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장기 이식.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식 대기 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에서 간 이식을 받으려면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평균 2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장기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말합니다. 자발적 기증자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식 기증자 등록수는 연간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이식 수술 건수는 6만 건이 넘습니다. 10배의 차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트리뷰널이라는 독립조사단이 2019년 런던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300명 이상의 생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양심수와 소수민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왔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한 위구르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하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장기가 건강한지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20살 여자가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분노입니까? 불신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까? 만약 당신이 세 번째라면 바로 그것이 중국 정부가 노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너무 끔찍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외면하게 만드는 것. 설마 그럴 리가 없어.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왜 세계는 침묵하는 걸까요? 왜 유엔은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중국은 세계 2차 경제대국입니다. 중국 없이는 아이폰도 나이키도 테슬라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침묵합니다. 정부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가장 어두운 거래입니다. 인권과 이익 사이의 거래. 그리고 지금까지 이익이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든 스마트폰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당신이 입은 옷의 라벨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당신도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사헤라구 사우트베이입니다. 카자흐스탄계 중국인이었던 그녀는 2017년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는 30대 여성. 하지만 그해 11월 어느 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 교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재교육 캠프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국적자인데요. 교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당신의 두 아이가 대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헤라구는 다음 날 아침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이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진 버스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분쯤 지나자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금색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职业지능 저유培训 종신 직업 기능 교육 훈련센터. 하지만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시탑마다 총을 든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스웨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첫날, 나는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아는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60명의 성인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중국어 교과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대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해라구는 그곳에서 5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그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 중 하나는 정치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모든 수용자들이 대강당으로 집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주의 사상에 물든 행동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더 크게. 노인은 울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강당 안에 1000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격 살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해라구는 여성 숙소 근처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나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여자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웃음소리. 나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녀는 이 증언을 하면서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미국 워싱턴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망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중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순간 저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그의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중국 감시 시스템의 진짜 설계도를 그의 이름을 우리는 리 엔지니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베이징의 한 국영기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그는 28살의 천재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가 받은 첫 프로젝트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도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 하지만 6개월 후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천망, 하늘의 그물.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은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14억 인구를 추적하는 디지털 감옥이라는 것을요. 리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면 인식의 정확도를 99%에서 99.9%로 올리는 것. 오차 범위를 10m에서 1m로 줄이는 것. 하지만 어느 날 상부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특정 민족의 얼굴 특징을 우선 식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요. 그가 말하는 특정 민족은 위구르족이었습니다. 신장 자치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위구르인의 얼굴 특징, 더 깊은 눈두덩, 더 높은 콧대를 자동으로 표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공안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카메라만이 아닙니다. 전망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것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리 엔지니어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시스템은 매일 수백만 개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모스크 근처를 지나간다면 시스템은 그를 잠재적 종교 극단주의자로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보다 빠르게 걷는다면 도주 가능성 플래그가 붙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CC, TV를 올려다보는 행동조차 감시의식, 의심 대상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SF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서 매순간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리 엔지니어는 충격적인 숫자를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천망은 14억 인구 중 특정 개인을 평균 3초 안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광저우에서 우르무치까지, 전국 어디든 말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었어요. 보행 인식, 게이트 레코그니션이라는 거죠. 이건 얼굴을 가려도, 마스크를 써도, 모자를 눌렀어도 소용없어요. 당신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팔의 흔들림만으로 당신이 누군지 알아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당신이 중국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당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가? 아니면 순종적인가?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리 엔지니어는 대답합니다. 구이저우성에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곳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생체 정보, 얼굴, 홍채, 지문, DNA 샘플까지 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 비판 게시글을 올렸다면 당신의 점수는 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불온한 책을 구매했다면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기차표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조지 오웰의 1984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4년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리 엔지니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동료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았어요. 안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자유를 포기한 안전이 정말 안전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감옥일 뿐일까요? 그는 왜 지금 말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5살입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을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계를 만들어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 딸이 자랐을 때 아빠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인터뷰를 보면 저를 반역자라고 부를 겁니다. 어쩌면 제 얼굴이 천망 시스템의 최우선 추적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만든 시스템이 이제 저를 추적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까? 이것이 바로 리 엔지니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수십 개 국가가 중국의 감시 기술을 구매했습니다. 2019년 3월, 한 중국 여성이 미국 대사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USB 안에는 3,000페이지가 넘는 내부 문서가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체 활연 작전 플랫폼, 통합 합동 작전 플랫폼.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전체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신장경찰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숨 막히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점 인구 관리 지침, 중점 인구 관리 지침. 중점 인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서는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8세부터 59세까지의 모든 위구르족 주민, 특히 종교 활동 이력이 있는 자, 해외 연락이 있는 자, 또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위구르 성인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문서의 섹션 3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모든 중점 인구는 매년 4번의 의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샘플, DNA 채취, 홍채 스캔, 음성 녹음, 그리고 심지어 심리 상태 평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의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사기를 꺼내고 피를 뽑고 눈에 기계를 갖다 대고 다음 사람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가축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문서는 대답합니다. 국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생물인식 데이터베이스. 14억 인구 중 특정 민족 전체의 유전 정보가 정부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섹션 5였습니다. 구금 기준 및 절차, 구류 표준여 과서. 이 문서에 따르면 사람을 재교육 캠프에 보내기 위해 범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서는 구체적인 의심 지표를 나열합니다. 갑자기 담배를 끊은 자, 종교적 금욕의 징후, 평소보다 수염을 기른 자, 이슬람 신앙의 표현, 해외 메신저 앱을 사용한 자,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예배 장소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 자, 극단주의 성향. 당신은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담배를 끊는 것이 범죄입니까? 수염을 기르는 것이 테러입니까? 하지만 신장에서는 이것이 당신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문서의 섹션 7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연대 책임제 지아팅 리엔다이 제렌츠. 만약 한 가족 구성원이 재교육을 받게 되면 나머지 가족도 자동으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강제로 감시 앱 정황, 징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앱은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 모든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안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앱을 삭제하려 하면 즉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캠프에 끌려간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들은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동료에게 보내세요. 왜냐하면 침묵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릴 때까지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